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최현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경희대 모의논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체능계와 사회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 문제 수는 인문 체능계 경우는 2문제가 출제되고요. 사회계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은 보통 한 1,500자에서 1,800자 정도의 분량이고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출제 유형은 자료 제시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제시된 지문을 읽고 제시문을 읽고 그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언제나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문 체능계와 사회계가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인문 체능계는 약 한 1,100자 내외의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계는 통합 교과형 논술로 영어 지문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를 보게 되면은 가끔씩 여러 가지 지문 중에 1개 정도가 영어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계에서는 마지막 3번째 문제가 이제 수리 논술 문제죠. 그래서 수식, 도표 또는 통계 등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능력을 함께 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수학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수학적인 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인지 바로 그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경희대 논술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일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논술 출제위원들이 참고하는 교과서는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국어, 문학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를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어떤 찬반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주로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어떤 주제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와 어떤 근원적인 어떤 갈등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 이제 신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논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최저임금 어떤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 내지는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논쟁 이면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은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과 사회적인 양극화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바로 그와 같은 좀 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어떤 특정 이론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어떤 주장이나 명언들을 요약해서 논술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이렇게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명언을 암기하는 능력을 저희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를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그와 같은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3년도 사회계열 문제에서는요. 환경 보존 활동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보면은 어떤 환경 보존 문제는 어떤 무조건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어떤 환경 보존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장단점과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뭐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어제 주장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어떤 장점과 또 어떤 이제 어떤 환경 파괴라는 단점 또한 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텍스트 해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론이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지문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 능력과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을 잘 비교하고 대조 분석하고 이 지문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그 이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는 암기한 지식보다 제시문의 논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어떤 너무나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고 모호하고 어렵게 쓰면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의 말로 요약하고 또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또 그리고 비슷한 주장끼리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세 문장을 여러분들의 말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요. 한 문단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또 여러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요약하고 또 두세 개의 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네 개나 다섯 개의 글을 어떠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제시문들을 어떤 개념화하고 어떠한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상 이제 모든 논제, 모든 문제에는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반드시 그 분량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분량에 좀 많이 미달하거나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하는 형식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단을 구분해야 되고 또 그리고 당연히 맞춤법 또한 여러분들이 맞춤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글씨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알아보기 힘들고 또 너무나 이게 글씨가 이렇게 해독하기가 어려우면은 사실 많이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반드시 예쁜 글씨를 쓰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가급적 깨끗하게 글씨를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계 세 번째 문제가 아까 수리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사회계의 시험을 사회계의 논술에 응시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수리논술이 좀 논술의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리 논술에서 실제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냥 백지로 제출하는 응시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백지로 제출하면은 당연히 어떤 이제 아무리 다른 데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합격할 만한 수준의 점수를 얻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리 논술은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서 답을 맞춰라. 이런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의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논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에 나오는 수식 자체는 고등학교 평균적인 수준에서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 어떤 많이 나온 문제들은요, 주로 이차함수, 확률과 통계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계산에 필요한 식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을 세우기 위한 식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바로 요 논제 3의 요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그 문제에 정해지는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식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을 좀 더 이제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읽게 되면요, 무엇을 바탕으로 비판하라. 예를 들어서 재심은 4를 바탕으로 다른 재심은 2개를 비판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심은 4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재심은 4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예를 들어 자기의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물어보는 바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요약하고 차이를 서술하라. 그리고 요약하고 분류하라. 그리고 평가하고 비교하라. 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반드시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알맞게 여러분들의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심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재심문과 관련이 없거나 어떤 재심문과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명언이나 다른 사람의 이론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펼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심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달력과 가동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깨끗한 글씨, 간결한 문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늘어지게, 모호하게, 어렵게, 길게 쓰지 말고 깨끗한 글씨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한 문장으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갈식입니다. 예, 미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갈식으로 가급적 글을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첫 문장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어떤 글이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된다면은 각 문단의 첫 번째 주장에는요, 전체 문단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갈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에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논술을 채점을 할 때 이 논술의 이 글의 마지막까지 읽을 때까지 이 학생이 이 응시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류한 것인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이 응시자가 주장하는 바를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좋은 글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경희대 논술의 어떤 이제 문제 패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 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2개의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이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 것 같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하나의 제시문의 관점을 바탕으로 어떤 다른 제시문들이 나타난 상황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과거의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른 제시문들이 나타난 상황을 어떤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시오. 와 같은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들이 나타난 어떤 상황이나 주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바로 논제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계 문제입니다. 사회계는 총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의 첫 번째 문제는요, 보통 이제 여러 개의 지문을 주고요. 이 지문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려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 제시문을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주장끼리 분류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을 요약할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시 답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하나의 제시문을 요약하고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제시문 4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서술하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어떤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2개의 제시문 또는 2개나 3개의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또는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마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의 제시문이 어떤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라고 문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제시문 4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어떤 제시문 4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4를 근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근거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대로 어떤 제시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수리 논술이 되겠습니다. 수리 논술은 저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통계와 확률 그리고 2차 함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과거에는 어떤 수열이나 조합과 같은 개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A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대로 낮출 수 있었던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건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지난해 A 지역의 정책 집행에 대해 평가하시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어떤 함수식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결국 어떤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와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건수, 바로 이 2가지 변수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영향을 받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도출한 어떤 식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와 같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 어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가 과거에 어떤 많이 출제가 된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올해 치렀던 2019학년도 인문 체능계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요, 오프라인 모의 논술이죠. 예, 여기서 논제 1은 제시문 가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제시문 두 번째 문제는요,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가 어디서 제시문 각각의 제시문들의 그 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능한 한 몇 가지 지문들을 항상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어떤 지문이 발췌가 됐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논제 1은 내용 이해 및 요지의 비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하는 것이고요. 어떤 논지 1에서 말하는 두 가지 지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두 가지 지문을 엮을 수 있는,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시문이 다 고유한 주제가 있지만은 좀 더 일반적인 두 개의 지문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다양한 문화 요소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변동 양상이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인데요. 그런데 각각의 제시문은요, 바로 이 변동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의 다른 변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는요, 한 사회의 문화가 어떤 지배적인 다른 외래 문화 속에 흡수돼서 토착 문화가 약해지고 정체성을 점차 잃게 되는 문화 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제시문 나는 기존의 문화체계가 어떤 새로운 문화체계와 접촉한 후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지만은 바로 그것이 문화 변동 양상인 것이죠. 하지만은 요 두 개의 지문이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변동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요약함에 있어서 비슷한 뜻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거나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문장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논제 1의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게 되면요. 모든 답안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가장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할 만한 예시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이제 변화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중에서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 주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듯이 항상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읽게 되면 전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두 갈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두 번째 문단 또는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그 바로 요 차이가 무엇인지, 요 두 가지 지문의 이 공통적인 주제 안에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지의 차이는요,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문화 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제시문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문화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논지의 차이고요. 두 번째 논지의 차이는,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사례로서 제시문 가는 이제 문화 동화의
사례를 이처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재심은 나는 이제 문화 공존의 사례로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요약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반드시 어떤 논제의 차이의 첫 번째는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변동 차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논제의 차이, 두 번째는 사례가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건 분명히 예시 답안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 이 지문의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차이점이 두 가지의 차이점으로 나뉠 수가 있다면은 첫 번째 차이점을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차이점을 세 번째 문단에서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두 번째 문단, 또는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사례를 세 번째 문단에서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공통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바로 그 논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논제 2는요, 문제 파악 능력, 그리고 논리적 분석 능력 및 종합적인 설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제시문 바가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바에서는요, 동방의 문화 전통과 서방의 예술 전통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간단한 미술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문화가 합쳐져서 제3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문화 융합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시문 바가 문화 융합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다, 라, 마 이 세 가지 제시문에 나온 상황을 비교하고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시문 바와 비슷하게 문화 융합, 두 가지의 음식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하자면은 바로 바와 다는 문화 융합이라는 면에서 서로 관점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는요, 안개와 나뭇잎의 평화로운 어떤 공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바에서 나타내는 문화 융합과는 달리 어떤 공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시문 마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국의 어떤 노동 문화에 어떤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문화 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마는 어떤 강요에 의한 동화라는 점에서 서로 어떤 시각이 상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다른 제시문들을 서로 함께 비교하는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떤 제시문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때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 정연하게 내용을 서술해 갈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논제 2에 대한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먼저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죠. 예,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한 미술의 탄생을 보여주는 문화 융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제시문 바를 요약함으로써 왜 이것이 문화 융합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시문 바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제시문들을 하나씩 비교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제시문 다를 평가했고요. 자, 그래서 제시문 다는 어떤 문화 융합이라는 면에서 제시문 다의 문화 융합의 사례는 그 관점이 제시문 바와 함께 일치한다라는 설명이 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시문 라입니다. 제시문 라는 평화로운 공존을, 안개와 나뭇잎의 평화로운 공존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시문 바의 문화 융합과는 달리 제시문 라는 문화 공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문 마를 요약하고 제시문 마가 왜 바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설명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시문 마는 이것도 두 갈씩입니다. 이 문단에서 먼저 제시문 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문장에서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현장에서 강요에 의한 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어떤 이제 제시문 바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지배 문화에 의한 타자의 문화 동화라는 점에서 제시문 마와 바는 서로 관점이 상반된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급적 두 갈씩으로 논리를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모의논술 사회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계는 총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개의 제시문들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서로 분류하고 분류한 다음에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의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서술을 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제시문 두 가지의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수리 논술인데요. 이번 모의논술의 수리 논술 문제는 주로 2차 함수와 이제 1차 함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KBL 리그인가요? 농구 리그에서 우리나라 국내 농구 리그에서 외국인 그 키 제한 정책 2m가 넘는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뛸 수가 없다라는 정책을 새로 도입한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키 제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수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지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구 경기당 관중 수가 뭐에 따라서 나타나는 함수라는 것이죠. 결국 경기당 덩크슛 수의 함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기당 덩크슛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관중 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덩크슛 수라는 x가 그 관중 수라는 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와 같은 함수에 따라서 결국 이 어떤 수식을 도출하고 그 수식에 따라서 바로 외국인 키 제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계 문제의 어떤 제시문 출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떤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한 지문이 출제가 됐지만은 항상 이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공통적인 주제와 어떤 분류 기준과 같은 것은 절대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논제 1 같은 경우는요.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상호 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또는 분리와 차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를 특정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차이와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차이와 차별을 어떤 분리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상호 존중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바로 이와 같은 차이와 차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실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차이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충실히 여러분들이 학습한 학생이라면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 1에서는요.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제시문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갖는 제시문 집단을 함께 묶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 1 답안지 작성 요령은요. 먼저 분류의 기준을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들은 다 고유 주제가 있고 다루는 사례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모든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적인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의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요, 바로 그 분류 기준이 개인의 차이 및 다양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요, 가, 라, 마의 경우, 이 세 가지 지문의 경우는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수평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나, 다, 바의 경우는 개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위계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제시문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각 제시문을 묶은 다음에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논제 1, 사회계 논제 1의 예시 답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모든 제시문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류 기준을 첫 번째 문장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두 갈씩이죠. 예,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문들은요,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다루고 있다. 하나의 공통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 공통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 라, 마의 경우는 수평적 구조,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수평적 구조, 반면에 나, 다, 바는 사회가 개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인 위계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분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 묶음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이 뭐였죠? 가라 마였죠. 바로 이제 차이를 존중하는 수평적인 구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해서는요, 바로 첫 번째 묶음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지문을 간결하게 여러분들의 말로써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요 두 번째 묶음이죠. 다시 말해서 차별적인 위계 구조를 나타내는 두 번째 묶음, 나, 다, 바에 대한 요 세 가지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로써 간결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 묶음으로 명확하게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서는 바로 이 각각의 묶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논제에서는요, 논제 2에서는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연계해서 제3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4의 주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고 이 4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제시문에 이 4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개성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제시문 가는 구성원의 차이가 존중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융합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제시문 4의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를 비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시문 나는 어떤 여성 차별에 대한 어떤 언어 사용을 하는 어떤 차별적인 위계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4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을 융합을 해서 어떤 제3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이제 여성 분리주의를 극복을 하고 각각의 장점을 개방적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언어 체계를 창조해야 한다고 바로 제시문 4의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른 두 개의 제시문에 나타나는 시각을 또는 그 주장을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논제 2의 예시답안을 보여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문 4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4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먼저 드러나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융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잡종의 개념을 제시해서 어떤 차이가, 서로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차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로 차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면은 제3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제시문 4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3의 새로운 것을 다름에 기초해서 창조할 수 있다라는 제시문 4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 가를 비판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제시문 가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개성을 유지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어떤 이제 개성을 그냥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떤 차별성을 낮추고 다른 구성원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개성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넘어서 상호 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을 제시문 4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나의 경우는요, 어떤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시문 4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이와 같은 어떤 차별적인 어휘들, 이와 같은 위계 구조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각자의 장점을 개방적으로 연계해서 새롭고 발전적인 사회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중심으로 제시문 나에 나온 어떤 이와 같은 위계 구조와 언어를 통한 차별 구조를 우리가 비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좋은 답안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요약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바로 그 제시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시문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문단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고 바로 마지막 문단에서 또 다른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논제 3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차별적인 키 제한 정책, 이제 2m 넘는 외국인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뛸 수 없다라는 키 제한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식을 도출함으로써 수리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다 다루고 있는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모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 식을 도출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2차 함수의 도함수를 이해해서 함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그 함수식과 그 함수를 통해서 어떤 도함수를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함수식을 도출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정책 도입의 효과를 제시문 바를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제 3 수리논술의 예시 답안입니다. 그래서 키 제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어떤 관중수가 그 Y죠. 그리고 덩크슛 개수가 바로 X입니다. 그래서 덩크슛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그에 따라서 관중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키 제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덩크슛이 관중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은 2차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키 제한 정책에 도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중수와 덩크슛 수도 또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관계는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단 덩크슛의 수가 7개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에 도입한 후에 1차 함수, 정책의 도입 전에 2차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식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래서 경기당 덩크슛의 개수가 7개일 때 외국인 키 제한 정책 도입 후 경기당 관중 수와 그리고 도입 전에 관중 수를 계산해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 식을 계산해 낸다라면 그 식을 도출한다라면 바로 그 식에 그 x 값을 7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7을 대입했을 때 이 정책의 도입 전에 관중 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고 도입한 다음에 관중 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외국인 키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당 관중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키 제한과 같은 차별 정책은 관중의 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예시 답안의 수는 예시 답안의 요 글자 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요 글자 수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수식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래프 같은 것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어떻게 그림으로 여러분 도출할 수 있는지 여기다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래프 같은 것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경희대학교 2019학년도 논술에 대한 특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